김다솜은 서울에 처음 도착했다. 교통소음 우뚝 솟은 건물들 사람들의 붐빔. 그녀는 꼼꼼하게 포장된 약초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실용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정글 속의 야생화처럼 그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녀의 임무는 어려운 가족 농장을 위해 이 약초들을 전문 시장에 파는 것이었다. 길을 잃었다. 그녀가 가진 주소는 헷갈렸다. 그랜드 마켓이라는 표지판을 따라가다 그녀는 실수로 호화로운 엘리시안 호텔에 들어섰다. 로비의 화려함이 그녀를 압도했다. 위축감을 느끼며 막 떠나려던 참에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냄새를 맡았다. 병든 식물 그녀의 마을 근처에서 자라는 특정 종류의 희귀한 난초의 냄새였다. 식물 전문가로서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호텔 직원들의 이상한 시선을 무시하고 냄새를 따라갔다. 그녀는 장엄하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유리 온실 호텔에 수백만 달러짜리 식물원에 다다랐다. 안의 공기는 습했고 희미한 부패의 냄새로 가득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앙 전시물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값비싼 정장과 실험실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현수와 그의 전문가 식물학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 팀이었다. 그들은 정원의 중심 작품인 놀라운 속도로 갈색으로 변하며 시들고 있는 극도로 희귀한 유령 난초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논쟁하며 복잡한 과학 용어들을 던지고 있었다. 영양 결핍이 분명합니다. 아니요, pH 농도는 완벽해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현수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좌절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한 달 후면 그랜드 오픈인데 그의 중심 작품이 죽어가고 있었다. 병든 난초에 이끌린 다솜은 구경꾼들을 해치고 나아갔다. 그녀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은 식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흙뿌리에 있는 희미한 거미줄 꽃잎의 특정 부패 패턴을 살폈다. 그녀는 이것을 알았다. 예전에 본 적이 있었다. 생각 없이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맑고 직설적인 시골 억양이 과학 용어들을 갈랐다.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설영균 이슈의 잉준이에요. 전문가들이 이 이상하고 평범한 옷차림의 소녀를 쳐다보며 돌아섰다. 그들은 비웃었다. 설영균, 그건 신화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민담일 뿐이라고요. 누가 이 사람을 들여보냈지. 하지만 현수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제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된 다솜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비가 내린 후 무기질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만 자라고 난초 뿌리를 안에서부터 공격해요. 너무 늦기 전까지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어요. 지금 잘못된 치료만 하고 있어서 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근처의 양치식물을 가리켰다. 치료는 간단해요. 이 특정 상호살이 뒷면에 포자를 갈아서 아침 이슬과 섞어 반죽을 만들어야 해요. 사흘 안에 균을 중화시킬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신감 넘쳤으며 그들의 교과서 지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어서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었다. 현수는 마음이 복잡해진 채 그녀를 응시했다. 이 시골 소녀가 방금 그의 100만 달러짜리 팀이 찾지 못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의 지식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땅에서 나온 것이었다. 진짜였다. 그는 전문가들을 무시했다. 그는 차가운 눈에 새롭고 강렬한 호기심을 담아 다솜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달아빠진 신발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약초로 가득 찬 배낭을 보았다. 당신, 그의 낮은 명령이 방을 침묵시켰다. 나와 함께 가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는 그녀가 따라올 것을 예상하며 돌아서서 걸어갔다. 다솜은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남겨졌다. 그녀는 단순히 약초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용적인 CEO와 산에서 온 소녀의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만남이 끝났고 기묘한 새로운 합의의 씨앗이 뿌려졌다. 현수는 어리둥절해하는 다솜을 혼란스러운 온실에서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삭막하고 미니멀한 사무실로 이끌었다. 무성하지만 죽어가는 정원과 차갑고 권위 있는 사무실의 대조는 극명했다. 그는 당황한 팀원들을 물리고 단둘만 남았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증명해봐. 그가 창가에 놓인 작고 병든 희귀식물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운 좋은 추측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 다솜은 상황에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의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전문가의 눈으로 식물을 살피고 미묘한 다른 문제 수질, 오염 같은 일을 식별한 후 명료하고 간결하게 해결책을 설명했다. 그녀는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전화선이 울렸다. 병원에 있는 막강한 이 회장이었다. 할아버지는 호텔의 모든 곳에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산에서 온 이상한 소녀가 손자의 값비싼 전문가 팀을 침묵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인은 흥미를 느끼며 즐거워했다. 통화 중에 할아버지의 바람이 명확해졌다. 그는 현수 앞에 줄 세워진 가식적이고 음모를 꾸미는 사교계 명사들에게 진절머리가 나 있었다. 얘야, 손에 흙을 묻히고 눈에 정직함을 담은 여자를 찾아라. 진짜인 사람 말이다. 내가 눈 감기 전에 결혼해. 그렇지 않으면 네 사촌 진태가 네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위협은 노골적이었다. 현수는 그 어느 때보다 굳은 얼굴로 통화를 마쳤다. 현수는 다솜을 보았다. 언제나 전략적인 수로 가득 찬 그의 머릿속에 해결책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다. 그녀는 호텔의 새로운 브랜딩과 중요한 국제 행사에 결정적인 그의 수백만 달러짜리 정원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기묘한 요청에 완벽한 후보자였다. 그녀는 말 그대로 손에 흙을 묻히고 눈에 정직함을 담은 소녀였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비즈니스적이었다. 그는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문제,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내 자리를 확보하려면 3개월 안에 결혼해야 한다. 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저 정원은 붕괴 직전이야. 나는 2개의 전선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녀의 문제, 내 팀이 지난 1시간 동안 당신에 대한 신원 조사를 마쳤다. 그가 태블릿의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 가족의 농장은 빚더미에 앉아 있더군. 압류를 막기 위해 약초를 팔러 서울에 왔고, 당신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 거래, 나는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적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1년짜리 결혼 계약. 당신은 명목상 내 아내가 된다. 그리고 내 정원을 구해야 해. 그 대가로 나는 당신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지. 또한 당신의 약초 연구를 위해 최첨단 실험실과 무제한 자금을 제공하겠다. 1년이 지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당신은 평생 재정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다솜은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이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와 결혼하다니. 하지만 그 제안은 생명줄이었다. 단순히 농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연구 그녀 가족의 전통 지식의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기회였다. 그녀는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꿈이었다. 그녀는 그의 차갑고 실용적인 눈을 정직한 눈으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가짜 감정이나 화려한 말이 아닌 명확하고 논리적인 거래를 제안하는 남자를 보았다. 그녀의 세계에서 그것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정직함의 한 형태였다. 조건이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장은 그들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역사상 가장 열정없고 실용적인 약혼이었다. 우리 법무팀이 서류 작업을 처리할 거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내일부터 호텔 레지던스로 이사하게 될 거야. 정원에서의 작업은 새벽부터 시작한다. 그는 거래가 끝났다는 듯 일어섰다. 그는 방금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인수했지만 그것을 단지 문제에 대한 훌륭하고 비범한 해결책으로만 보고 있었다. 다솜은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 1년을 팔았지만 가족의 미래와 자신의 꿈을 샀다. 그들은 이제 계약의 파트너로서 이 무균하고 실용적인 시작에서 어떤 복잡한 일들이 자라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김다솜의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그녀는 엘리시안 호텔의 개인 레지던스 타워에 있는 호화로운 스위트룸으로 이사했다. 미니멀하고 차가운 장식은 산속의 따뜻하고 소박한 그녀의 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를 위해 선택된 옷들은 아름다웠지만 의상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고 사장의 이상한 새 소유물에게나 보일 법한 전문적인 냉담함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살균된 공기 속에서 숨쉬기 힘든 이식된 야생화가 된 기분이었다. 그들의 약혼 소식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새로운 에너지와 확고한 전통의 결합에 대한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서였다. 언론은 열광했다. 미스터리한 시골 소녀의 사진 온실 사건 당시의 흐릿한 사진, 이 사방에 도배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신데렐라 인물이 되었지만 기사들의 어조는 회의적이고 거만했다. 첫 가족 저녁 식사. 이곳에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사자들에게 소개되었다. 분위기는 그녀의 스위트룸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사촌인 이진태는 넓고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그녀의 천안 출신을 강조하고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 그녀의 마을 농사 기술에 대해 깔보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식물과 대화를 한다고 그가 비웃듯 물었다. 사교계 명사인 박세령도 진태의 가까운 친구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다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다솜의 단순한 드레스 현수의 직원이 고른 디자이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굳은 살 박인 손고급 패션이나 미술에 대한 무지에 대해 잔인한 발언을 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했다. 그는 다솜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그녀의 시험으로 보았다. 계약은 그녀에게 아내 역할을 요구했고 거기에는 그의 적대적인 가족을 상대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질지 지켜보며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하지만 다솜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분화 지위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하고 솔직한 정직함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진태가 식물과 대화한다고 조롱했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식물은 화학 신호와 뿌리 시스템을 통해 소통해요. 그저 듣는 법을 알기만 하면 되죠. 그녀의 조용하고 꾸밈 없는 지혜는 그들의 세련된 잔인함을 유치하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게임에 노란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 어떤 분노의 반박보다 그들을 더 격분시켰다. 다음 날 그녀는 식물원에서 진짜 일을 시작했다. 저항은 즉각적이었다. 진태에게 충성하는 수석 식물학자와 그의 팀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은 등 뒤에서 그녀를 잡초 뽑는 애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녀의 전통적인 방법이 비과학적이며 식물을 더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도구를 주거나 자원을 보류했다. 그녀는 말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거의 완전히 죽어버린 작고 고립된 정원의 한 구역을 선택했다. 이 구역을 제게 주세요. 그녀가 수석 식물학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사흘을요.
만약 제가 되살리지 못하면 저는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것은 대담한 도박이었다.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한 수석식물학자는 비웃으며 동의했다. 장은해질 역 죽어가는 정원구역에 홀로 있는 다솜의 모습으로 끝난다. 적대적인 직원들은 떠났다. 호텔의 콘크리트와 유리궁전이 그녀 위로 거대하게 솟아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고 얕보였으며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역에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병든 흙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기적을 행하려는 치유사였다. 그녀는 시든 식물들을 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우리가 진짜 힘이 뭔지 보여주자. 야생화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었다. 사흘의 기한이 된 날, 수석 식물학자와 그의 팀 그리고 진태는 하나의 실패를 보고 그녀를 망신시키기 위해 죽은 정원구역에 모였다. 현수 또한 멀리서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사흘 동안 다솜은 마법이 아닌 깊고 거의 영적인 과학을 행했다. 그녀는 현대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산에서 가져온 약초와 그녀가 식별한 특정 토종 식물을 조합하여 여러 종류의 찜질약과 탕약을 만들었다. 손으로 흙에 공기를 불어넣고 식물에게 말을 걸었으며 직원들은 이를 비웃었다. 단순한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빛과 습도를 조절했다. 다솜이 침착하게 식물들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군중은 숨을 헉 들이마셨다. 갈색으로 말라비틀어져 있던 구역에 이제는 생생한 녹색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거의 죽어가던 묘목들은 더 곧게 서 있었고 잎사귀는 활짝 펴져 있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신호치유의 기적이었다. 수석 식물학자는 할 말을 잃었고 그의 과학적 자부심은 산산조각났다. 진태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현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되살아난 식물들을 살폈다.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단순히 그녀가 성공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중요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사용했다. 그는 새로운 수준의 존경심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사무실로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의 경멸은 사라져 있었다. 자네의 방법을 정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지.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결정적인 승리였다. 장면은 진태의 사무실로 전환된다. 그는 박세령과 통화 중이었다. 그들은 둘 다 분노하고 당황했다. 그 애는 바보가 아니야. 진태가 으르렁거렸다. 마녀라고. 우리가 처리해야 해. 그들은 미묘한 저항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상골 마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야 했다. 진태는 세관의 부패한 인맥을 이용했다. 그는 남아메리카에서 들여온 매우 침입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해충 진홍비느른가의 불법 수입을 주선했다. 이 응애는 한국 토종이 아니었고 천적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일반 살충제에 내성이 있었다. 빠르게 번식하며 식물의 생명력을 빨아먹어 죽게 만들고 특징적인 붉은 가루를 남겼다. 그의 계획은 이것을 주온실에 풀어놓고 퍼지게 한 다음 다솜이 그녀의 더러운 산약초와 함께 외래 오염물질을 들여왔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며칠 후 밤 진태에게 매수된 검은 옷의 인물이 주 온실로 잠입했다. 그는 다솜이 이제 막 정성껏 돌보기 시작한 유령 난초를 포함하여 가장 가치 있고 취약한 식물들 근처에 응애를 풀었다. 응애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파괴 행위는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솜은 온실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포착했다. 잎사귀 뒷면에 희미한 붉은 가루, 줄기에 약간 부자연스러운 끈적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해충의 징후를 알아보았지만 한국에서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잎사귀를 쓸었고 진홍색 먼지가 묻어 나왔다. 코에 가져가자 희미하고 이질적인 냄새가 났다. 차가운 공포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것은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격이었다. 침략이었다. 그녀는 이제 시한폭탄이 된 장엄한 온실을 둘러보았다. 장은 아름답지만 연약한 식물들을 바라보는 단호한 결의에 찬 그녀의 얼굴로 끝난다. 그녀의 첫 승리는 쉬웠다. 정원의 생존, 그리고 그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홍비 느른개가 풀린 지 며칠이 지났다. 감염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유령 난초는 이제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잎사귀가 축 늘어져 있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다. 수석 식물학자와 그의 팀은 발칵 뒤집혔다. 온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진태의 은밀한 부추김을 받은 수석 식물학자는 공개적으로 다솜을 비난했다. 이건 그녀 탓입니다. 그가 그녀를 가리키며 선언했다. 더럽고 소독되지 않은 산 흙과 민간 요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우리의 깨끗한 환경에 외래 역병을 끌어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즉시 해고해야 합니다. 이미 그녀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비난의 합창에 가세했다. 현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곁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눈에는 승리감에 찬 빛이 서려 있는 진태가 있었다. 현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표면상의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는 듯했다. 그녀를 해고하는 것이 피해를 억제하고 팀을 달래기 위한 논리적이고 안전한 사업적 결정이었다. 그의 이성은 손실을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설영균을 진단할 때에 그녀의 침착한 자신감을 기억했다. 되살아난 정원구역의 조용한 기적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꾸준한 시선을 기억했다. 그녀에게는 이 부주의라는 비난과 모순되는 논리와 힘이 있었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다솜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방어적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폭풍의 고요한 중심이었다. 틀렸습니다. 그녀가 수석 식물학자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토종 해충이 아니에요. 이건 아세리아 상균이야 진홍비 느른개입니다. 아마존 분지가 원산지이며 한국에 있을 리가 없죠. 제 약초에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곳으로 들여온 겁니다. 그녀가 학명까지 사용하며 해충을 정확히 식별하자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져 침묵했다. 시골 소녀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녀는 이어서 논리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공황에 빠져 비난만 하는 것은 식물을 구할 수 없어요. 즉시 이 온실을 격리해야 합니다. 약점을 찾기 위해 응애의 생명 주기를 분석해야 해요. 그리고 최근의 모든 수입 기록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식물이나 흙이 반입되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피고인에서 사건 지휘관으로 변모했다. 현수는 그녀를 그리고 허둥대며 공황에 빠진 자신의 팀을 보았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거기까지. 그의 목소리가 긴장을 갈랐다. 그는 수석 식물학자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지시를 따라. 모두들. 그런 다음 그는 다솜을 보았다. 당신이 이걸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24시간을 주지. 모든 보안 영상과 수입 기록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주겠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지. 이것이 그들의 관계가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팀에 맞서 적극적으로 그녀의 편에 서고 있었다. 그는 잘 다듬어진 전문가들보다 야생화를 신뢰하고 있었다. 장은 시간과의 싸움을 상세히 묘사한다. 그들은 호텔 보안실에서 밤새 일했다. 얼음과 흙의 기묘한 동맹. 그는 기업의 힘으로 몇 번의 명령만으로 기록과 보안 피드를 불러왔다. 그녀는 깊은 지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평범한 사람은 놓칠 법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그들은 며칠 전 밤의 보안 영상에서 공백을 그리고 화물칸 수입 기록에서 기록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항목을 찾아냈다. 새벽녘 휴식 시간. 그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지쳤는지 동시에 그녀의 눈에 서린 맹렬한 결의를 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이건 당신 회사가 아니잖아. 그냥 떠날 수도 있는데 살아있으니까요. 그녀가 병든 식물들이 보이는 화면을 보며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들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녀의 단순하고 강력한 의무감은 그가 익숙했던 탐욕과 야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처음으로 그는 단순한 존경심 이상의 감정의 실마리를 느꼈다. 장은 돌파구로 끝난다. 거친 보안 피드 영상에서 다소문 파괴 행위가 있던 밤, 온실 근처에 한 인물을 발견했다. 인물은 위장하고 있었지만 특징적인 가방, 최근 실적이 저조하여 해고된 특정 조경 공급업체가 사용하던 종류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공급업체는 수석식물학자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첫 번째 진짜 단서를 잡았다. 그들은 빛나는 모니터 너머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사장과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방금 음모 전체를 풀 수 있는 실의 시작을 찾아낸 두 명의 파트너로서 현수와 다소문 조경 공급업자를 신문했다. 남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버텼다. 하지만 현수가 보안 영상 증거를 보여주며 그를 영원히 파멸시킬 법적 조치로 위협하자 그의 차가운 기업가적 압박에 남자는 무너져 내렸다. 공급업자는 수석 식물학자인 안 박사에게 돈을 받고 응애를 풀었다고 자백했다. 그는 또한 응애 공격 전에 식물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안 박사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 전 온실 환풍구 근처에 특정 미등록 농약을 살포했다고 시인했다. 이것이 이상한 농약의 단서였다. 하지만 공급업자는 안 박사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이 정보는 현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안 박사는 20년 이상 그의 가족을 위해 일해왔다. 왜 그가 이런 짓을 이 정도 수준의 파괴 행위로 이득을 볼 사람은 단 한 명 그의 사촌 진태뿐이었다. 자신의 혈육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가시돋친 의혹의 덩굴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안 박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를 제자리에 두기로 결정했다. 장면은 두 번째 이야기로 전환된다. 현수는 서울 상류층의 주요 행사인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미술 경매에 참석해야만 했다. 계약 약혼녀로서 다솜도 그와 동행해야 했다. 이것은 비참했던 가족 저녁 식사 이후 그녀가 그의 세계로 나서는 첫 번째 주요 외출이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단호했다. 박세령과 이진태도 경매에 참석했다. 그들은 이것이 다솜에게 굴욕을 줄 완벽한 기회라고 보았다. 세령의 계획은 다솜을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꽃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 경매 중 매우 유명하고 값비싼 그림이 경매에 나왔다. 그들 근처에 앉아있던 세령이 공격적으로 입찰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녀는 다솜에게 몸을 돌려 크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다솜씨, 이 작품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현수씨한테 사달라고 해봐요. 당신처럼 예쁜 사람에겐 예쁜 것들이 어울리니까. 그녀는 다솜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다솜이 동의하면 탐욕스러워 보일 것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리석고 순종적으로 보일 터였다. 다솜은 산맥을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았다. 다솜은 세령에게 반응하는 대신 맑고 침착한 목소리로 경매사를 향해 말했다. 실례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감정사께서 저 그림의 왼쪽 하단 4분면에 사용된 안료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녹색의 색조를요. 방은 조용해졌다. 기이하고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었다. 미술 전문가들은 경악했다. 세령이 비웃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촌뜨기가 저건 걸작이라고. 하지만 흥미를 느낀 현수가 경매색에 고갯짓했다. 전문가는 특수 조명 아래에서 그림을 면밀히 조사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 말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녹색 안료가 티타늄 그린입니다. 1958년 이전에는 발명되지 않은 안료죠. 1920년 작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위작입니다. 경매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명망 높은 행사는 이제 스캔들이 되었다. 가짜 그림에 수백만 달러를 입찰하던 세령은 완전한 바보가 되었다. 다솜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색이 틀렸어요. 저 고도의 설악산에서는 자연적으로 저런 녹색이 나오지 않아요. 저건 식물이 아니라 화학 물질의 색이에요. 자연 세계에 대한 그녀의 지식이 모든 미술 전문가들이 놓친 통찰력을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현수는 다솜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그의 경애와 그녀의 조용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혼한 시골 소녀가 그의 반짝이는 인공적인 세계 속 그 누구보다 더 세련되고 통찰력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아마도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소? 모든 것에는 자신만의 진실, 자신만의 색이 있어요. 그녀가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며 대답했다. 그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면 돼요. 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사촌에 대한 그의 의심은 확고해졌고 아내에 대한 그의 감탄은 더 깊고 혼란스러운 무언가로 자라났다. 장은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그의 콘크리트 궁전 속 야생화일 뿐만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세계 전체를 바꾸고 있는 자연의 힘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 미술 경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으로 다솜은 상류사회에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석은 시골 소녀가 아니라 매의 눈을 가진 여인이었다. 현수의 그녀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강력하고 매혹적인 파트너로 보았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침묵은 말 없는 존경심으로 채워져 편안했다. 그들의 초점은 다시 정원 파괴 행위로 돌아왔다. 그들이 가진 단서는 안 박사와 해고된 공급업자였다. 이제 다솜의 본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현수는 그녀를 신문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들은 공급업자의 자백을 지렛대로 삼아 안 박사에게 먼저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범죄 현장인 온실에서 안 박사와 대면했다. 처음에 그는 모든 것을 격렬하게 부인했다. 그는 오랜 경력을 가진 존경받는 식물학자였다.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이전에 갈등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정확하며 무자비했다. 그는 공급업자의 서명된 자백서를 제시했다. 다솜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안 박사가 그의 일일 기록에서 응애 감염의 특정 징후들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간과했는지 지적했다. 그것은 명백히 의도적일 수밖에 없는 직업적 태만 행위였다. 현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 아들의 해외 대학 계좌로 거액의 익명 입금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기록을 확보했소. 공교롭게도 그 날짜들은 파괴 시도 날짜와 일치하더군. 안 박사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다솜의 타고난 재능에 대한 직업적 질투심을 인정했지만 진짜 이유는 협박이었다. 몇 년 전 그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귀중한 식물 컬렉션을 잃었다. 이진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그것을 이용해 그를 통제해왔다. 그는 정원을 파괴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 명령이 진태의 개인 비서인 최 비서에게서 왔다고 밝혔다. 자백은 진태의 유죄를 확증했다. 적은 명확해졌다. 현수에게는 깊은 가족의 배신이었다. 다솜에게는 자신의 일과 안식처에 대한 공격에 대한 정의였다. 그들의 직업적 동맹은 이제 깊이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들은 진태를 폭로한다는 공동의 목표로 뭉쳤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음 수를 계획하며 그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지쳐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단순하고 무심코한 배려의 몸짓이었다. 그녀는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순간 기업의 음모는 사라졌다. 공기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폭풍을 이겨낸 강인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누군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외로운 남자를 보았다. 그들 사이의 끌림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웠다. 미안하오. 그것은 단지 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의 초기 경멸, 그의 냉담함, 그의 맹목성 모든 것에 대한 사과였다. 그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유된 약속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자백을 확보했지만 진태가 교활하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비서를 희생시킬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진태를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다솜은 정원의 그랜드 오프닝 계획을 보았다. 그는 저항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눈에 전략적인 빛이 서렸다. 그는 2번이나 파괴하는 데 실패했어요. 가장 큰 굴욕을 주기 위해 그랜드 오프닝에서 3번째 시도를 할 거예요. 그녀의 머릿속에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만함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그를 덫에 빠뜨리는 계획이었다. 장은 그들이 정원 설계도를 더 이상 프로젝트 계획이 아닌 마지막 함정의 지도로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다. 현수의 사무실은 그들의 작전실이 되었다. 식물원의 그랜드 오프닝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그들의 마감 시한이었다. 다솜이 미끼를 제안했다. 그것은 진짜 식물이지만 오직 그녀만이 다루는 법을 아는 식물이었다. 그녀의 고향 산에서 자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고 가치 있는 월광란 유의 광란, 아름다운 발광 난초였다. 그들은 회복 중인 유령 난초를 대신하여 이 난초를 정원의 새로운 중심 작품으로 들여온다고 발표할 것이었다. 이것은 진태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들이 유출할 거짓 정보는 월광란이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며 특히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온실의 난방 시스템이 그랜드 오프닝 전날 밤 1시간 동안 정기 점검에 들어간다는 가짜 일정을 유출할 것이었다. 이것은 파괴 행위를 위한 완벽한 기회의 창을 만들어 주었다. 오직 다솜만이 아는 진실은 그 반대였다. 월광란은 사실 추위 속에서 번성했다. 급격한 온도 하락은 그 독특한 생물, 발광 개화 과정을 촉발하여 영묘한 빛을 내며 피어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독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위한 촉매제였던 것이다. 현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획을 현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언론의 대대적인 취재 속에 섬세하다고 알려진 식물을 호텔로 이송하는 행사를 주선했다. 그는 진태의 스파이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식 시스템에 가짜 유지보수 일정을 기록했다. 그는 온실 주변의 보안을 강화했지만 다솜은 새로운 카메라 배치에서 파괴자가 이용하기에 딱 좋을 만큼 매력적인 미묘한 사각지대를 실수로 남겨두었다. 이진태와 박세령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정보원은 식물의 가치와 연약함을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유지보수 일정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파괴적인 일격을 가할 완벽하고 거부할 수 없는 기회였다. 그들은 새 중심 작품이 그랜드 오프닝 전날 밤에 죽는다면 현수는 파멸하고 이 사회의 신임을 영원히 잃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태는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일을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준비하는 2주 동안 현수와 다솜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들은 긴밀하게 협력했고 대화는 사업에서 더 개인적인 주제로 옮겨갔다. 그는 산에서의 그녀의 삶, 그녀 가족의 약초 역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받고 있는 엄청난 압박과 CEO라는 가면 뒤에 외로운 남자를 보았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책상에서 잠이 든 그녀를 발견한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부드럽고 보호적인 표정으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약의 경계선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랜드 오프닝 전날 밤, 덫은 놓아졌다. 다솜과 현수는 보안팀장과 함께 보안 통제실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유지보수팀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난방 시스템이 오프라인이 되면서 온실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계획대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사각지대를 우회하여 온실로 잠입했다. 진태였다. 그는 마스크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그들이 그가 월광란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액체 질소 용기를 열어 식물을 즉시 얼려 죽일 준비를 했다. 장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끝난다. 진태는 잔인하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귀한 난초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정타를 날리려 한다고 믿었다. 통제실에서 다솜과 현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현수의 손이 봉쇄를 발동하고 조명을 켤 버튼 위를 맴돌았다. 기다려요. 다솜이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그가 저지르게 둬요. 그가 만든 재앙을 모두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은 차갑고 명석한 빛 자신의 걸작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려는 전략가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제실 그랜드 오프닝 전날 밤. 진태는 월광란에 액체 질소를 뿌렸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식물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진태는 조용히 웃으며 죽은 식물의 증거로 휴대폰 사진을 찍고는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정말 괜찮겠소? 현수가 긴장하며 다솜에게 물었다. 확실해요. 그녀는 식물의 내부 생체 신호를 보여주는 다른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강렬한 추위가 난초를 덮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죽는 대신 다솜의 모니터에 있는 생체 신호가 급증했다. 메인 스크린에서 그들은 굳게 닫혀있던 월광란의 꽃봉고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천천히 정교하게 꽃봉고리들이 펼쳐졌다. 꽃잎이 열리면서 부드럽고 영묘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독이 전설적인 생물 발광 개화를 촉발한 것이다. 온실 전체가 이제 숨막히고 비현실적인 빛으로 가득 찼다. 현수는 완전히 말을 잃은 채 쳐다보았다. 덫은 놓아졌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독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면 돼요. 다음 날, 식물원은 VIP 기자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이진태와 박세령도 의기양양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현수가 중심 작품을 공개했을 때 얼어붙은 죽은 식물을 발견하게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회장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진태가 선제 공격을 가했다. 그는 일어서서 진행을 방해했다. 더 진행하기 전에 그가 거짓된 염려로 말했다. 중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무능으로 이 정원의 새로운 중심 작품인 월광란이 비극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제게는 사진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찍었던 서리가 내린 채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난초 사진을 메인 스크린에 투사했다. 군중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진태는 다솜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다. 이것이 과학적 지식도 없는 사기꾼 시골뜨기를 믿은 결과입니다. 그녀가 식물을 죽이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세령도 슬픔을 가장하며 가세했다. 그들은 현수의 치명적인 판단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현수는 침착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그리고 군중을 보았다. 제 사촌이 한 가지는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젯밤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거대한 베일로 덮인 중심 작품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극적인 연출과 함께 그와 다솜이 줄을 당겼다. 베일이 떨어졌다. 군중은 경악과 경외감에 휩싸여 침묵에 빠졌다. 그들 앞에는 월광란이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피어나 무대 전체를 부드럽고 맥동하는 푸른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고 어떤 사진보다도 아름다웠다. 군중이 넋을 잃은 사이 무대 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사진이 아니었다. 고화질 보안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복면을 쓴 이진태가 온실에 잠입하여 식물에 액체 질소를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타임스탬프는 그가 보여준 사진과 일치했다. 차가운 분노의 가면을 쓴 이 회장이 일어섰다. 진태야,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홀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짓이냐. 덫에 걸리고 폭로되고 굴욕을 당한 진태는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분노에 차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질투 증오, 이전의 파괴 시도들, 그리고 자신이 정당한 후계자라는 믿음까지. 완전하고 공개적인 자멸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조용히 진태를 애워쌌다. 그의 경력은 끝났다. 그의 인생은 망가졌다. 그의 몰락의 혼돈 속에서 현수는 그를 무시했다. 그는 빛나는 난초 옆에 침착하게 서 있는 다솜에게로 돌아섰다. 모든 사람들, 그의 가족 언론, 상류 사회 전체 앞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계약 파트너의 의례적인 몸짓이 아니었다. 확고하고 보호적이며 깊이 감탄하는 손길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계약과 거래의 세계는 사라졌다. 그는 오직 그녀만을 보았다. 당신이 살렸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살린 거야. 장은 피어나는 난초의 마법 같은 푸른 빛 속에서 방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의 폐허를 뒤로한 채 하나가 된 한 쌍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랜드 오프닝 후 몇 주가 지났다. 이진태는 가문에서 공식적으로 의절당했고 파괴 행위와 횡령 등 수많은 법적 혐의에 직면했다. 엘리시안 식물원은 국가적인 보물로 칭송받으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김다솜은 더 이상 시골뜨기 약혼녀가 아니라 선견지명이 있는 식물 예술가로 찬사를 받았다. 그들의 계약 목적은 달성되었다. 현수는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고 정원은 구원받았다. 그는 그들의 거래에 따라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생각은 그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조용한 공포감으로 그를 채웠다. 그는 이제 활기가 넘치는 정원에 있는 다솜에게 다가갔다.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서울을 벗어나 그녀가 자란 산을 향해 몇 시간 동안 차를 몰았다.
그들은 그녀 가족의 약초 농장에 도착했다. 농장은 더 이상 힘겹지 않았다. 밭은 무성하고 잘 가꾸어져 있었고 낡은 헛간이 있던 자리에는 새롭고 현대적인 연구시설이 서 있었다. 현수는 몇 주 전 조용히 거래해 자기 몫을 이행했다. 빚을 청산하고 약속했던 투자를 제공했던 것이다. 기쁨에 찬 그녀의 가족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현수가 다솜을 바라보는 눈에서 진정한 애정과 존경심을 보았고 이것이 단순한 사업거래 이상임을 이해했다. 따뜻한 가족 식사 후 현수는 다솜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던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로 함께 걷자고 청했다. 산 위로 해가 질 때 그는 재킷에서 원래의 서명된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우리의 거래는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나는 내 회사를 얻었고 당신은 당신의 농장을 얻었지. 당신은 자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천천히 신중하게 계약서를 조각조각 찢어 바람에 날려 보냈다. 그것은 그들의 실용적이고 차가웠던 시작에서 그녀를 해방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계약은 그가 말했다. 내가 내린 가장 논리적인 결정이었소. 하지만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은 내게 일어난 가장 비논리적이고 최고의 일이었지. 그는 그녀의 고향, 그 비옥한 흙 위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작고 소박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순수한 녹색옥 한 조각으로 조각된 그녀와 그녀의 일을 상징하는 2개의 얽힌 은행잎 모양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1년짜리 계약을 원하지 않소, 김다솜.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평생을 원하오. 거래가 아닌 약속으로서. 단순히 당신의 농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뿌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삶을 일구고 싶소.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알아봐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보았다. 그의 조용한 약속의 증거인 활기 넘치는 그녀의 집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 어린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네, 그럴게요. 1년 후 엘리시안 식물원은 이제 다솜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 전통 식물 보존을 위한 새로운 재단과 호텔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현수와 다솜이 그녀의 가족 농장에서 흙 묻은 손으로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얼음 황제의 마지막 잔재를 벗어던졌다. 그는 편안하고 행복하며 안정되어 보였다. 그들은 땅과 서로에 대한 공유된 사랑으로 묶인 한 쌍으로서 함께 웃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함께 새로운 묘목을 심는 모습이다. 그들의 뿌리는 이제 서로 얽혀 그들 둘 다 집이라고 부르는 흙 속에서 굳건히 자라나고 있었다.